시장 분위기가 갈수록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도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우리 증시고 간밤에 뉴욕장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 또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참 그랬죠. 자이언트 스텝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새로운 것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었었는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 이것입니다. 경기 침체. 생각해보니까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경기 침체가 더 무서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 나오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3만 선이 붕괴됐고요. 코스피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였지만 장 초반에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의 긴축 정책이 경기를 침체로 이끌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들여다보니 경기 침체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연준만 금리 올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주요국들도 일제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보시죠. 영국이 13년 만에 최고의 인상폭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간밤 25bp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무려 15년 만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것도 빅스텝으로 올렸습니다. 주요 선진국뿐만이 아닙니다. 남미 국가로 넘어가면 그 물가가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남미 국가들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미국, 영국, 스위스 같은 유럽 주요 미국 이런 기업 그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빨리빨리 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헝가리는 물가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금리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빅스텝 단행했고요. 브라질은 어느덧 11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건 300bp를 올립니다. 물가 상승률이 무려 60.7%, 거의 국가보다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물가는 계속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인해서 더더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시장은 밀리고 있는 것이겠죠. 6월 들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주식을 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또 신저가를 또 쓰고 있는 카카오페이, 삼성전기 등등을 많이 담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또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이번 달에 참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위탁 매매 미수금이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3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1,000억 원대 미만 정도였던 것이 보름도 채 안 된 기간에 3천억 원이 넘어갔다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어제를 기준으로 반대 매매 금액이 315억 원, 평균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날일 때는 한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 정도였는데 3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가뜩이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 이런 반대 매매 계좌들이 속출하다 보니 시장이 오를래요? 오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거시경제 흐름을 통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좀 큰 틀을 한번 짚어볼까 해요.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FOMC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자이언트 스텝. 예, 자이언트 스텝 예상을 했었고 예상대로 나왔고 다음 달에 또 할 가능성 높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의 해석은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연준의 포지션이 굉장히 뚜렷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 활성화. 이 두 가지 목표를
전통적으로만 보면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긴 했습니다만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연준의 역할 중에 경기 활성화라는 것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연준은 결국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전통적인 역할인 물가 안정에 훨씬 더 집중하겠다.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0.75%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마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연준이 0.75%보다 더 높은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실행했던 적도 사실상 있습니다. 네. 1979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1979년 10월에 연준이 하루 만에 4%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네. 이제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물론 볼커 의장 예, 시기였었나요? 볼커 연준 의장이 79년도 8월 달에 이제 선임이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하루 만에 4%를 그래서 11.5%였던 기준금리를 네. 15.5%까지 올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그때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냐 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건 사실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스탠스는 아주 명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물가 잡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사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79년도로 되돌아가 보면요. 연준 볼커 의장이 그때 기준금리를 11.5%에서 결국 21.5%까지 올리게 되거든요. 네. 10% 정도 기준금리를 상승을 하는데 목표는 명확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최고 높을 때 14.6%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3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높은 추세를 갔기 때문에 가계 파산 급증했고요. 네. 기업 파산도 급증했습니다. 경기 침체 어쩔 수가 없었죠. 1980년부터 83년까지 미국 경기는 두 번의 그러니까 더블 딥 이제 경기 침체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가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라는 고통스러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이 교훈을 굉장히 현재까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8.6%죠.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고강도 통화 긴축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침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시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가볍게 터치를 하고 지나갑니다. 현재의 실업률, 현재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견조하다. 미국 경기도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지만 그러한 언급이 향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준은 당분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침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굳이 들춰내서 부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미리부터 그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물가 잡기 바빠 죽겠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가볍게 터치만 하고 지나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 현실, 이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되면 보통은 우리가 연준이 뭔가 기준금리를 조금 낮춰주고 경기 부양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범위 내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경기가 침체되어도 연준의 통화 긴축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번 자이언트 스텝이 가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미국이 속도를 내면서 껑충껑충 금리를 올리고 나서자 이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국의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또 상황에 맞는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모두가 다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간밤 영국이 그러했고 이제 다음 달이면 ECB까지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불가피하다, 뭐 금리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금융정책, 통화정책에 있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통화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속 통화를 풀어주는 완화적인 정책을 쓰면 이 연준의 통화 긴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어 버리는 효과가 네. 나타나거든요. 물론 미국 금융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주도권 내지는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ECB라든지 혹은 주변 국가들이 여러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행렬에 동참해주지 않는다면 그 연준의 통화 긴축은 훨씬 더 오랜 기간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비슷하게 맞춰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통 대응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앙은행들은 연준과 보폭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란은행 기준금리 인상했죠. 그다음에 스위스 중앙은행 당연히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ECB도 이러한 그 행렬에 참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7월 달에 0.25% 그리고 아마 9월 달에는 거의 확실하게 0.5% 정도는 ECB도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ECB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여러 국가들이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연합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혹은 영국, 스위스에 비해서 ECB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훨씬 더 부담이 큰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 그만큼 ECB도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 연합 그 멤버 국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기꺼이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스탠스가 네.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속해서 연준의 행보가 항상 이제 앞서 나가면서 다른 대부분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여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본은 지금 네. 일본 중앙은행도 네.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신호도 내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 올리겠다 내지는 인상을 네.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전혀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뉴스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오. 일본은 지금 정부 부채, 국가 부채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고 있는 국가, 유일한 국가거든요. 200%를 넘어가고 있는. 따라서 부채 문제가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국가에서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서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앙은행들이 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러기도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다른 중앙은행이 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일본은행이 안 올리고 있으면 일본의 엔화 환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네, 그렇죠. 일본 엔화의 엔화 가치의 하락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엔화 가치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이 나 혼자
계속해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엔화 하락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고요. 이것을 잡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경제 위기의 원인, 경제 위기의 단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향후 일본은행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 것인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인 거고요. 올리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어려운 난제를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향후 6개월 내지는 1년의 기간 동안 일본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발표하느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투자자들 분들도 일본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 내지는 일본 엔화의 하락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파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전부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는데 왜 일본은 저렇게 굳이 고집을 하면서 동결 혹은 이제 완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나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속에는 그런 면면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도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완화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5.5% 경제 성장률을 네.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사실 5.5%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4% 달성도 쉽지 않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가 관찰이 되는데 중국도 계속해서 저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공산당 독재 체제가 뚜렷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통제력, 공산당이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채 수준도 국가 부채 수준도 일본에 비해서는 중국은 훨씬 더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도 분명히 계속해서 저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기에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한계에 봉착했을 때 굉장히 쓸 수 있는 정책적 대응 그 여력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고민이 또 깊어지는 시기일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금통위가 4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뭐 계속 올리겠죠. 올리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얼마나 속도를 가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은 어떤 전망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7월달, 8월달, 그다음에 10월달, 11월달 이렇게 10월, 11월. 10월, 11월 이렇게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 4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사실상 매번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아 보인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7월 달에는 빅스텝, 다시 말해서 0.5%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금 1.75%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1.5에서 1.75%니까 연준의 상단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같습니다. 7월 달에 연준은 아마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2.5%까지 7월 말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만약에 0.25%를 하게 되면 우리는 2%가 되는 거고요. 0.5%를 하면 2.25%가 되는 거죠. 따라서 7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바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금리 역전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는 내지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미 간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역전폭이 확대가 된다면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외국인 자금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인도, 국가 신인도, 그다음에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되면 그러면 신인도도 좋고 금리도 좋은 미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죠. 만약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원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이라면 네. 금리 격차가 벌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율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환율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280원, 아마 1,300원을 돌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기준금리가 역전은 되더라도 그 역전의 폭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맞춰서 통화정책적 대응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0 며칠이죠. 7월 이제 중순에 개최되는 그 한국은행 금통위원회에서는 0.25%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0.5%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개최되는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5%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가능성, 그럼으로써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이런 통화정책적 노력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우리나라도 미국이 저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 천천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월과 8월에는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네.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우리도 공격적으로 빅스텝을 매번 이제 단행을 할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다음 달 유로존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유로화가 또 강세를 보일 것이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 달러의 고공행진이 조금 멈칫하지는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 환율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통화의 어떤 이제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 거다 보니 돌고 돌아 원화도 조금은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단순히 금리 차이에 의해서만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냐에 환율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양적 긴축까지 하고 있죠. 지금 약 500억 불,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약 500억 불에 해당되는 자산을 더 이상 현금을 풀지를 않는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가장 빠르죠. 양적 긴축까지 여기에 보태져 있습니다. 물론 22도 양적 긴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속도, 규모 차원에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미국의 통화 긴축 강도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그 어떤 국가보다도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다. 물론 이제 남미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조금 예외로 봐야겠죠.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현재의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유럽이나 영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도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만약에 유럽과 영국에서 그런 보폭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비슷하게라도 맞춰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 이 환율이 지나치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경제 주체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아니 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죠, 위원님?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것을 잡으려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경기가 제자리로 찾기까지는 뼈아픈 비용을 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 비용을 내고 있는 단계이고 그러한데요.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난주 막 3% 이상 시장이 폭락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반등이라도 조금 나와주면 이게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을 텐데 그럴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연출되고 그 가운데 깡통 계좌, 반대매매 계좌는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현재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의 원칙을 어느 정도는 확립을 해서 손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절의 가이드라인, 손절 라인을 만드셔서 거기에 따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싸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많이 주가가 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가능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신저점을 경신해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가장 단적인 그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자 그룹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냐? 최소한 9월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귀환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 올라가죠. 양적 긴축은 오히려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 유동성 여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두면 손해는 안 보겠지. 그렇지만 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시는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자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금값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까지 계속해서 강화된다면 금의 가치는 이전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금은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한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재로서는 현금 보유의 필요성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안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실 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연말 근처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거나 혹은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현금 형태 내지는 현금에 준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그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오히려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비중은 당분간 최소 한도로 유지하시되 금이나 혹은 현금과 같은 내지는 현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시면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저점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저점에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의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측 불가 변수이긴 하나 지금 현재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유가지 않습니까? 네네. 국제 유가가 만약에 잡힐 가능성,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뭐 끝이 났다라는 뉴스가 뭐 나온다는 둥, 뭐 이런 만약에 뭐 획기적인 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온다면 상황은 다시 이제 리셋해서 다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는 새로 써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흐름은 바뀌지 우크라이나 않습니까? 전쟁이 종전이 네. 됐다. 네네. 그렇게 되면 유가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겠죠. 네. 유가는 하향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되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죠. 빠른 그렇죠? 속도로 폭락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완만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한번 높아지게 되면 이게 유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럼 따라서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않습니까?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그 종착역은 보통은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네.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근로자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겠죠? 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또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따라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순환구조군요. 떨어지는 것이 네. 아니라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작은 유가나 곡물 가격과 같은 원자재 가격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그 네. 종착역은 임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인플레이션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이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흔하게 관찰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따라서 유가가 하락되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끝나겠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인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 66%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이 네. 앞으로 1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이미 형성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깨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한번 높아지면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 서서히 떨어지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 주셨던 걸로 돌아가서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안전한 자산, 금이라든지 차라리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많이 이 자산 가격이 다운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전략을 쓰자라는 어떤 가이드에서 위원님께서는 그 시점은 한 어느 정도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내년 사실- 상반기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지금 3%, 지금 미국은 상단이 1.75%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연말에 이미 3.5% 정도, 물론 이제 그 평균치는 3.4%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단이 3.5%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준금리가 3.5% 정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현상이 생길 것인가를 예상을 해보게 되면 가장 심각한 상황,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기업 부도가 시작되는 상황이거든요. 79년, 80년도에 연준이 아주 고강도의 통화 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냐 하면 대규모 기업 파산이었죠. 연준이 현재와 같은 통화 긴축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면 그 끝은 결국은 기업들의 파산이 시작되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기업 파산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그때부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사실 내년이 더 걱정스럽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내년 정도 되면 기준금리의 인상이 거의 이제 정점 근처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대체로는 기업 파산이 시작되는 단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파산이 시작되면 경제 상황은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의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합쳐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단계, 이 단계는 6개월이나 혹은 1년 안에 끝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그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따라서 올해 안에 이런 상황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무리 빨라도 1년, 길게는 2년 정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네.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최악의 시점은 현재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최악의 시점은 예. 오늘이 아니라 내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서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바닥을 논하는 목소리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
바닥을 논하기에는 너무너무 이른 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안전벨트 바짝 조이고 신규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나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 전략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